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근 압록강 유역의 대홍수 사태로요, 자강도에서만 4천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네. 며칠 후에 보니까 북한 책임 간부 수십 명을 총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수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4천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 당국은 여기에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어, 주장을 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 이게 7월 27일 날 이 수해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김정은이 그 다음 날 가서 직승기 헬리콥터죠. 직승기를 뭐 진두지휘해서 거기에 있는 뭐 이 4천 명을 자기들이 오히려 구해냈다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로 완전히 밝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책임 간부 수십 명을 총살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분명히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인명 피해도 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본인들은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참 이 간부로 산다라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김정은 곁에서 그냥 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뭐 실제로 그것도 뭐 있겠죠.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 뭐 옆에 이제 간부들을 챙기기 위해서 뭐 선물 정치라든지 또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잘못이 발생하면 이거 분명히 김정은의 책임인데 아. 네, 이런 책임들을 지금 간부들에게 다 돌리고 있어서 참 북한 간부들 이 풍전등화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을 겪으면은 그 간부들이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이 북한 체제를 좀 흔들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그 북한 간부들이 뭐 수해가 나서 그 책임을 물어서 그냥 경질하거나 그것도 떠나가서 이게 총살을 시키거나 네. 또 북한의 뭐 최고위급이 그 경제적인 어떤 실책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 경질되는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의 장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별이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체제의 어떤 통치 방식들이 북한 간부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이 북한 체제를 좀 변화시키고 뭐 더 나아가서 이 남한에 오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살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탈북민 분들을 좀 인터뷰를 해 보니깐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승진을 하고 뭐 아파트도 받고 이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진짜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가지고 "모든 게 다 가시방석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늘 매사가 불안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 꾸벅꾸벅 졸았다는 이유로 뭐 아. 총살된 사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최고 존엄에 대한 것이 가장 뭐 네. 이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간부라는 것이 뭐 승승장구해서 진급을 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모든 체계가 그냥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결코 정상적인 어떤 체제라고 볼 수가 없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뉴스가 한국 콘텐츠들을 본 중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성을 하는 그 영상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중학생을 무려 한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 와,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사실 뭐 북한의 이제 뉴스에서 또 가짜 뉴스가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이제 진위 여부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했다라는 걸 이 북한 내부 문건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저희가 보통 대북 소식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 그들이 북한 내부의 문건이나 또는 뭐 교육 영상들을 이제 입수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추세는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들의 사상 이완이거든요. 네. 특히 이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했다라는 것은 이 북한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뭐 당의 은덕으로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장마당을 통해서 어릴 네.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어릴 때부터 남한의 영상물에 접촉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걸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시범 케이스라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공개 처형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통제에 대한 그 처벌이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북한 내부에서 남한의 영상물이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볼 경우에 지금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그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인데,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북한 형법 194조에 보면요,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뭐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 다매체 네. 이런 거를 뭐 보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노동 단련형,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법 외에 지금 반동사형문화 배격법을 만들었고, 그 법안의 핵심은 바로 남조선 영화라는 것을 명확히 명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조직적으로 유파한 경우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북한에서 이 장마당 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이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이 두려워하는 것, 김정은이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이 남한 영상물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세대하고 네. 장마당 세대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 북한 체제의 어떤 근간 네. 또는 뭐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사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걸 선전선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김정은 시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끊임없이 사상을 통제하고 어릴 때부터 이 그 사상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정권에 대한 결속력을 높여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일명 총폭탄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포경사.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 네. 근데 지금 이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북한 정권의 결속력이나 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김정은의 약간 리더십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약하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김정은의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등극을 했습니다. 2012년이니까 이제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라는 존재의 영도를 받는 게 당이고, 그 영도에 받는 당 아래에 인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령과 당이 있어야 인민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수령으로서의 존재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세우지는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10년여 기간 동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김정은이 자신의 지위를 올려놓은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뭐 김정은의 모든 건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제 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뭐 4대 세습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이미지는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그런 어떤 친근한 어버이, 또 위대한 수령 어버이, 뭐 이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 연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또 김주애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게 그 시스루인가요? 약간 네네, 비치는 맞습니다. 듯한 옷하고 네. 여기 머리를 네. 무슨 닭뼈슬 머리인가 뭐 그런 맞습니다. 네. 하던데 그거를 하고 와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MZ 세대들이 못하게 했는데 김주애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참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김주애 이전에 리설주죠.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하고 나온 패션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따라하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뭐 그 패션이라는 것이 그래도 뭐 리설주가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나오면 뭐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걸 따라하게 되는데, 이 김주애가 지금 시스루를 입고 나왔다.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신체가 이제 일부 노출되는 네. 옷입니다. 북한에서는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 반동 서양 문화 배격법까지 만들어서 남한의 영상물을 본 거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출되는 옷은 결국은 행동이 사상을 지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노출된 옷을 입고 뭐 남한 말투를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청년들의 사상을 오염시킨다. 예. 왜냐하면 이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권 국가,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사실 그 1990년대에 소련을 비롯해서 1990년대 초에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 유럽 국가가 다 붕괴됐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붕괴된 원인을 북한 당국은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청년들이 자본주의 사상, 아. 독소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 붕괴는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노동신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사상을 다잡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주애가 그 어린 나이에 분명히 노출된 옷을 입고 나오면 이거 분명히 따라할 거거든요. 그러면 단속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한 어떤 행동의 변화가 당연히 사상의 이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또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네. 자기 딸은 뭐 그렇게 입고 나오고 맞아요. 또 하지 뭐 네,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 너무나도 음.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체제가 결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류를 범하는 게 김정은도 그렇고 이 북한을 정상적인 어떤 지도자 음. 정상적인 국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자꾸 접근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이 정책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아. 이 김정은 정권을 뭐 정말 그 어떤 독재자 그 음. 이상 그 이하도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북한과 교류 협력 음. 남북 간의 뭐 이 정상적인 어떤 교류 협력을 얘기를 했을 때는 또 체제 경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비유하지 않습니까? 뭐 남북 간에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서로 이제 알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네. 친해져야 되고 맞아요. 그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남녀가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인 서로 겁니다. 호감도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이게 같은 레벨에 있을 때 뭐 앞으로 이제 결혼의 대상자로 맞네요.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아. 되는데 그거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당시 체제 음. 경쟁을 할 때는 이 논리가 맞았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또 네. 서로가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1994년도에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 네. 그리고 정말 2,500만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지금 노예처럼 만들어 놓고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세계 어디에도 이런 집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음. 30년 전에 그 체제 경쟁 속에서 생각이 멈춰 가지고 뭐 결혼하려면 남북한이 만나야 되고 자꾸 그런 논리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통일 교육 이렇게 포스터나 글짓기 이렇게 그 시켜 보면 하라고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계속 뭐 만나지도 않고 싸우기만 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일 때 두 개가 동등할 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지 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이 비정상적인 집단을 우리가 빨리 변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것인가 이거를 인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제 말씀드리면 저 주장 뭐 굉장히 극우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극우가 아니라 우리가 음. 진실, 진리라는 어떤 그 팩트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맞아요. 집단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 레토릭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지금을 준비해야 될 때고 더 강조해야 될 거는 북한 체제가 결코 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음. 예. 왜냐하면 또 이 이야기하면 "야 3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또 뭐 얘기냐." 이렇게 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3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 예.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말 그대로 체제 경쟁을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김일성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체제 경쟁이 끝났어요. 네. 예. 여러분들 뭐 남한과 북한이 동등하게 체제 경쟁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음. 끝났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없애야 될 대상인 거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남북 교류 협력하고 뭐 화해 협력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빨리 좀 인식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3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거는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김정은이 사형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생각들과 사상을 통제하려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체제 변화가 곧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30년의 주장은 전혀 지금 맥이 다르다라는 것을 네. 꼭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그 체제를 없앤다는 게 무력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갑자기 통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시간을 두고 뭐 두 국가를 두 뭐 연방 국가를 둔다든가 네. 뭐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좀 황당한 그 네. 주장이 뭐냐면 지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네. 남북한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네, 맞아요. 심지어는 뭐 북한에서 거짓대가 몰려온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네.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통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주장은 이미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요? 북한의 경제를 성장하는 동안에 남한의 경제는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이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장의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심지어 뭐 남북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평화 경제로 북한의 경제를 키운 다음에 통일은 나중에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남북한이 평화롭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개념을 어디서 자꾸 찾냐면 마치 남북 간에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지도자 김정은과 대통령이 만나서 손잡고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지도자가 만나서 손잡을 때도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했고요. 네. 그 시간에도 여전히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 그 시간에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북한 주민들이 평화롭지 않은데 마치 그냥 지금을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이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장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열이면 열, 백이면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해요. 내가 수영을 배워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한에서 야, 지금 통일하면 뭐 북한이 다 우리 남북한이 어려워지니까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그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변화의 중심에 북한 주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때인데 자꾸 그냥 경제적으로 시간을 두고 평화롭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중에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사실 느끼겠습니까? 우리 같은 동포잖아요. 그리고 뭐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국가인데 불과 뭐 한두 시간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척이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시간을 두고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 뭐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계속 평화를 강조해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반평화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당장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자, 뭘 해야 될까? 북한에 지금 외부 정보를 유입하기 위해서 대북 풍선을 보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형해서 보내고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양상입니까? 이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오히려 탈북민들이 보내는 이 대북풍선을 보내지 말라고 막 법령도 만들려고 하고 규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들이 일단 알아야 그리고 외부 정보를 접촉해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그들이 뭔가 변화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시키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물론 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지금 북한이 계속 이 뭐 수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보내서 우리 그 공항이라든지 뭐 측이원 민가에 떨어져서 또는 공장에 화재가 난다든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이거를 규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오물풍선이 만약에 부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조준 사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대북 확성기를 더 확대하거나, 더 나아가서 대북 확성기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상을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대북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형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뭐 24시간 송출을 하는 거죠.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지금 일부 야권에서 이거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북한의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인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규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이 정보 접근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나 이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북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점증적으로 자극이 돼 가지고 무력 충돌이나 네. 조금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우려까지는 번질 가능은 없을까요? 물론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뭐 준비하거나 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꾸 지금 정책을 강경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면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북한의 핵 개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과는 지금 상관없이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 또 핵실험, 또 더 나아가서 미사일 발사 계속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게 왜 강경 정책이고, 마치 사람들을 자꾸 이제 호도하는데,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역인데 이거를 마치 전쟁 광인 것처럼 뭐 이렇게 가면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국가가 자신의 국방을 지키면서 튼튼한 안보 위에서 아니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감행하는 거, 그게 왜 강경 정책입니까? 아니 도대체 평화가 도대체 뭡니까? 이 남북한 간의 뭐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치 힘에 의한 평화가 굉장히 강경책이고 뭐 전쟁 유발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 더 나아가서 뭐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우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을 이루는 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까? 네, 저는 너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렇게 좀 약하게 가소평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쟁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을 지금 군사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실제 군대를 가보면은 이렇게 작게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이렇게 엄청 핵전쟁 두고 한쪽은 완전 무대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양극단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 가운데는 많은 전략과 전술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군대에서 말하는 작게 네. 5027 그런 네. 것도 다 이 단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처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정부의 플랜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국가를 믿지 않고 또 지금의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국방력 얼마나 튼튼합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 자꾸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민생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이 금방 뭐 붕괴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자꾸 믿지 못하고 자꾸 대한민국을 획책하려고 하는 그런 이 집단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좀 강한 자신감, 뭐 그거는 국방력과 경제력, 또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역량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이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부모님 세대는 네. 어렵게 진짜 그 보릿고개 막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네. 근데 소위 이제 밀레니얼 세대, 저 네. 같은 X세대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음. 그냥 받으면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아. 이렇게 이제 부족한 것만 계속 탓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 뭐 네.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쪼금 더 이렇게 현실적인 접근 고런 것들을 쪼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뵀을 때는 네. 굉장히 청년 네, 가정을 꾸리시고 그 정도 나이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네. 그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제가 늘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산업화 세대, 네. 그리고 저희 형님, 누님 세대들이 뭐 민주화 세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 세대들이 만들어준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저희는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풍요롭잖아요. 네. 뭐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알지만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었고, 뭐 우리 당신들께서 정말 배골았지만 자식들만큼은 정말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왜냐면 우리 너무 풍족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산업화 세대 또 민주화 세대 그다음이 바로 저희 세대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희는 바로 통일 세대가 돼야 된다. 이 조국이 지금 분단되어 있고 반쪽짜리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이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저는 거저받은 세대다.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X세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사례를 자세히 보면요. 필리핀이 역시 우리보다 70년대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6.25 전쟁 이후에 뭐 베트남의 전쟁에 또 80년대 중동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 전에서는 뭐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걸 X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잘 또 이어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를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을 지금 이 정도 IT 강국으로 세워놨거든요. X세대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IT 강국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풍족하니까 우리가 이 예전의 그런 어려움들을 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은 뭐 이게 그냥 멀리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김정은이 한국의 대통령과 손잡고 통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니 김정은이 자기의 정권을 내려놓고 남한의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고 이걸 평화로 가면서 자기 정권을 내려놓겠다.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이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서 남북한 주민들이 지금부터 통일을 만들어가는 거지 뭐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통일을 언젠가는 갖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통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춧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경제적인 분야가 됐든 아니면 지금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됐든 어쨌든 북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저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공감대가 점점 형성이 되면요. 네. 뭐 5년 내, 10년 내에도 정말 통일이 도처럼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보세요. 5년, 10년 내에 통일이 오는 건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고 네. 당장 내일 와야 도둑처럼 오고. 네. 네. 저는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5년, 10년이라는 시간은 네. 우리가 참 이게 재밌는데요. 30년 전에 나온 북한 통일 관련 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2, 30년 전에 발간된 뭐 이 남북 관계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이 있어요. 통일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0년. 네. 맞아요. 1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뭐 10년은 장기도 아니고 뭐 내일 당장도 아니고 굉장히 두루뭉실한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 30년 전에 발간된 책에서도 늘 그 얘기를 해요. 10년 안에. 그렇지만 저는 이 10년이라는 지금부터 10년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지금 너무나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체제가 뭐 북한 체제겠죠.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명령 체계가 끊임없이 잘 작동하면 돼요. 하나의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면 되는데 이게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틈새의 가장 큰 힘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깨어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을 북한 당국이 정권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에 곧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동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네. 이게 통일 세대라는 딱 그 단어를 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네. 교수님, 근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통일이 되면요. 네. 빠른 시일 됐어요. 그러면은 그 남한에 계신 뭐 주민분들, 뭐 밀레니얼 그런 신세대 분들이 얻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통일 네. 교육을 가보면 네. 이 통일 교육의 혜택, 그걸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초등학생도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아니, 통일되면 뭐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네. 하면 제일 먼저 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의 지하자원, 그리고 인구 증가, 국력의 증가, 군사력의 증가,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심지어는 남성들은 군대 안 간다 얘기. 그 다음에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백두산 수학여행 가고, 네. 더 나가서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뭐 서울 평양을 지나서 유럽까지 간다? 이 얘기를 다 해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가면 북한의 지하 자원이 뭐 단천의 마그네 사이트가 뭐 1조, 2천조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은 뭐 그게 얼마다 수치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대학 청년들을 또 설득하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통일 편익을 얘기하면서 즉 통일에 이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통일에 관심 없는 세대들을 깨우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수치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숫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뭐 지하자원이 얼마 있고 뭐 유럽까지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기차 타고 뭐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통일 편익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그런데 왜 초등학생이나 지금의 이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일에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의 고민이 뭡니까? 당장 어떻게 하면 등록금 낼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까? 취업할까? 네, 취업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 올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인 거예요. 실질적인 고민인 거죠. 근데 그런 대학생들에게 야, 통일되면 취업 해결돼. 뭐 심지어는 8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결혼도 못 하고 뭐 다 포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 통일되면 북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고 북한의 그 광활한 땅을 개발해서 뭐 자영업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과연 지금의 청년들에게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려를 할 때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성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감성을 자꾸 외면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이 저랑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119 부르고. 그렇죠. 조치를 취하거든요. 네. 119를 부르거나 뭐 아프지 말라고 기도를 하거나 약을 사거나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 마음들은 바로 감성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내 옆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남북한은 지금 아픈 거잖아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같은 조국이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서 이 상처가 있고 이게 너무나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런 건데 통일 교육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 지금처럼 "너 친구가 아프면 어떡해?" 라고 질문하고 똑같이 너가 친구가 아플 때 그렇게 상처를 싸매 주듯이 "지금 남북한이 너무 아프다. 네.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싸매 주고 또 치유해 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답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주면 되는데 네. 자꾸 설득을 하죠. 통일되면 북한의 단체내 마그넷 사이트 뭐 얼마 있고 뭐 북한의 지하 자원이 뭐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그게 이미 통일의 마음들이 멀어지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꾸 뭐 통일의 이성, 감성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통일은 약간 지상 사명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남한 사람들의. 근데 네. 사명,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죠. 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산업화 세대, 형님, 누님 민주화 세대, 그래서 그 이후 X세대 밑으로 우리는 통일 세대라고 얘기하면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자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통일 표현에게 자꾸 수치를 대입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멀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그런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냥 맹목적인 네. 뭐 아버지 어머니들이 경제 일으켰고 뭐 형님 누님 세대들이 민주화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먹는 문제 그리고 자유의 가치 이거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걸 공정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 MZ 세대의 가치는 공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저는 그러한 가치로 이 통일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